하신다고요? 내가 소개해야지. 아, 예. 아니, 그래서 새 할아버지 오늘 평소보다 평소보다 한 두세 번 더 오시네. 한 15분, 평소에 한 15분 오시는데 그 오늘 희한하게 오늘 그 어디 뭐 아들내미 뭐 군대 가가지고 수료를 한다, 뭐 또 어디 외국 여행 가는 분, 뭐 이상하게 오늘 많이 겹쳤네요. 그래서 나는 우리 김 교수 모시면 그 우리 수원에서 웬만한 그 팬이 무척 많아요. 그래서 떼거리 올까 여기 자리가 없으면 어떡하나. 난 그 걱정을 했어. 자리 어떻게 더 추가적으로 배치할까 막 그런 걱정했는데 아 역시 우리 철학도서관은 역시 뛰어납니다. 소수정예 소수정예로 오늘 우리 김준혁 교수 모셨는데 차이나는 클래스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수원시에서 수원시에서 낳은 정조학자이면서 또 그 한신대 정조대학의 교수로 계시고 그리고 요즘에 가장 그 핫한 역사 교수로 요즘에 막 뜨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냥 엄청나게 지금 그 호평을 받고 있고 카메라 큰 거 갖다 하면 여기서 막 찍어야 되는데 오늘 쪽 코딱지만한 거 하나 갖다 놓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소수 정예이긴 하지만 그 우리 한번 강의 들어보시면 아마 전부 좋아하실 거예요. 그 모셔가지고 조금 아쉬운 거는 7시 50분까지 지금 하고 또 서울 가서 유튜브 생방송 것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부득이 1시간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그 듣는 걸로 하고 또 기회 되면 다음에 한번 또 모셔가지고 예, 다음에.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혁 교수 모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저 김혜영 선배님이 그 뻥이 많이 넣으셨네요, 보니까. 뭘 또 이렇게 과대하게 또 말씀해 주시고. 저하고는 아주 오랫동안 인연이 있는 분이고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입지전적인 인물이시잖아요. 수원에서도 뭐 아주 대단히 유명한 분인데 며칠 전에 지난주에 전화 주셔가지고 저보고 강의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페북에 형님이 부르시면 제가 언제든 갑니다라고 이제 올렸는데 네, 그날이 바로 이제 오늘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수요일이 아니길 좀 바랬어요. 수요일 날은 항상 그 방송하러 올라가는 날이어서 그런데 이제 저 모임이 수요일 날 있으시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좀 뭐 형님한테도 좀 양해 구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잘 조절을 좀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그 2월 넘어서 부르시면은 제가 유튜브 방송을 어쨌든 1월 말까지 하기로 지금 했는데 그래서 그 뒤부터는 좀 여유로우니까 그 뒤에 한번 불러주시면은 한번 더 강의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이제 강진에서의 다산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냐면, 저는 그 개인적으로 다산 선생이 젊은 시절엔 약간 좀 오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 다산 선생이 품성도 참 좋은 분이고 한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역으로다가 이렇게 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던 시절이 좀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정조하고 같이 이렇게 그 관료 생활 할 때는 뭐 정조가 그냥 막 싸고 돌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산이 이렇게 연행사로다가 북경을 못 갔어요. 전 굉장히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다산이 연행사로 북경에 갔었으면 또 다른 세계를 보고 와서 더 넓어졌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박제가나 이덕, 박제가는 이제 4번이나 갔다 왔었는데 박제가 그래서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박제가는 뭐 동시대의 인물들하고는 수준 차이가 완전히 나는 인물인데 만약에 다산이 한 번이라도 갔다 왔으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넓어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런데 왜 못 갔느냐? 간단한 이유 때문입니다. 정조가 정약용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정약용을 북경으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갔다 오면 한 8개월인데 8개월 동안 이 인간이 비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보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가령 이제 다산하고 정조하고 얼마나 대단한 관계냐 하면은 다산이 자찬묘지명에는 쓰지는 않았으나
그 다산의 이제 4대 손자가 이제 쓴 그 사암 선생 연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다산이 이제 성균관에 합격을 하거든요. 성균관에 합격한다는 거는 이제 뭐 앞으로 그 이 나라의 동량이 될 인물이 되는 거죠. 성균관 유생이 200명밖에 안 됩니다. 200명 중에 이제 마지막 최종 대과 시험 볼 때, 그 대과 시험이라는 게 이제 3년에 한 번씩 시험 볼 때 200명이 시험을 보거든요. 전국에서 뽑힌 사람 100명, 성균관 유생 200명 중에 100명 합쳐서 이제 전체 200명이 뽑히니까 성균관 유생이 되면은 대과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게 어쨌든 성균관 유생 중에서 그 이제 정조가 다산을 특히 사랑을 했어요. 예, 뭐 다산을 사랑하게 된 계기가 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이기도 한데, 하나는 다산이 1762년생,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돌아가시던 해에 태어났어요. 사도세자가 윤 5월 21일 날 돌아가시고 다산 선생이 6월 16일 날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산 선생이 사도세자 돌아가시고 25일 뒤에 태어나는데, 아마도 정조는 이제 그런 인연이 뭔가 이렇게 땡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 다산 선생이 성균관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정조가 성균관 유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그 하나의 과제를 줍니다. 그 과제 내용이 중에 대한 해석이에요. 중. 가운데 중자. 예, 중. 그래서 그 이제 사서에 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조가 중용의 중에 대한 해석을 좀 해라라고 하는 이제 그 과제를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남인들은 남인들끼리, 노론은 노론들끼리, 소론은 소론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그 논의를 했겠죠, 그죠? 근데 이제 다산 선생의 글에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시 그 남인의 성균관 유생들 중에 남인의 우두머리가 광암 이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혹시 천주교 신자분 계신가요? 천주교 신자? 그럼 천주교 신자분이시면 천지남 갔다 오셨죠? 그죠? 천지남에 가면은 광암 이벽 성조 해가지고 가운데 딱 이렇게 무덤이 있습니다. 옆에 이제 이승훈 있고, 또 저 권철신, 권일신 있고, 이렇게 딱 묘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 명이 바로 이제 광암 이벽인데 제일 중앙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천주 시리를 읽고 천주교 신자가 돼서 그 다산 선생 일가들한테 천주학을 전파한 사람이 광암 이벽이거든요. 광암 이벽은 또 다산하고도 인척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산의 큰형, 정약현이라고 하는 큰형의 처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산하고는 이제 사돈 관계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됐는데, 광암 이벽이 하여튼 당대 최고 천재였습니다. 다산보다 훨씬 더 윗길의 천재였고, 정약용이나 그의 형이었던 정약전, 이 사람들이 모두 다 광암의 이제 후배뻘 되는 거고, 광암한테 이제 한 수 배우는 그런 처지였었죠. 그런데 이 광암이 이제 자기 그 성균관 유생들 모아놓고 했던 이야기가, 우리가 남인이니 바로 이 중용에 대한 해석을 그 퇴계 선생의 학설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왜 이 대목을 이야기하냐면은, 이 광암 이벽이라는 사람이 서학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인 거죠, 당시에. 평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이 평등, 신분의 어떤 평등, 경제적 평등, 이런 것들을 주창하고, 하늘 아래는 모두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정말 당시 봉건제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혁명적 사상을 가졌던 사람인데, 이 사람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우리가 남인이다. 그래, 퇴계학설을 인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거는 그만큼 당파의 어떤 견고함, 이런 게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사실 이 중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중은 중심이 될 수도 있고, 또 핵심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너그러움이 될 수도 있고, 중간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중앙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 저는 이제 중앙을 해석할 때 센터,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코어, 막 이렇게 해석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늘 미들로 해석을 합니다. 예, 그냥 중간이야,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 중의 해석이 그만큼 다르다는 거죠. 근데 다산 선생은 당시에 이 중에 대한 해석의 이 부분을
이제 당시 광암부터 시작해서 남인들한테 아니 우리가 비록 남인이지만 내가 그 중용에 대해서 글 쓴 퇴계 학설도 보고 율곡의 학설도 다 봤는데 난 율곡 선생의 이야기가 더 의미가 있더라. 율곡 선생이 더 중에 대한 해석을 잘한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파를 초월해서 율곡 선생의 학설을 인용해서 정리를 좀 해보자.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부당했죠. 당연히 거부당했죠. 그래서 당시 남인들이 이제 퇴계학설을 인용했는데 다산만 그때 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율곡학설로 썼어요. 정조가 그걸 보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조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정조는 저 자식 봐라. 저거 남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글을 썼다.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용기가 있는 친구고 저런 친구가 향후에 나의 옆에서 도와준다면 매우 뛰어난 사람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잘 키우려고 했는데 그 정조가 가만히 보니까 다산이 이렇게 무반이 되면 굉장히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산은 당연히 문과 급제를 통해서 이제 문신이 되려고 했는데 대학자가 될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정조는 딱 보니까 이거는 무인시키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아직 뭐 엄청나게 무예가 능통해서가 아니라 이제 문과 무에 대한 균형도 맞춰야 될 것 같고 또 다산처럼 담대하고 또 지략도 뛰어나고 이런 사람한테 무반을 시키면 굉장히 잘할 것 같다. 그 박제가 문과 출신입니다. 박제가. 정조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박제가도 문과 시험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조가 다산을 궁으로 자기 침전으로 불러들입니다. 임금이 말이죠. 일개 성균관 유생을 자기 침전으로 불러들여서 이야기를 하는 사례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다산이 좋았던 거겠죠. 그죠? 그래서 다산한테 문과 시험을 보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권유를 해요. 그랬더니 정조가 싫다. 저는 뭐 전하가 그렇게 명령해도 저는 싫습니다. 저 과거 안 보면 안 보지. 저 그냥 고향으로 갈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사암 선생 연보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갖고 정조가 어떻게 되냐? 아이고 취소. 취소. 내가 오늘 했던 거 취소. 그리고 야 오늘 그러지 말고 나랑 술이나 먹자. 그래서 다산을 이렇게 함께 두 사람이 다산을 위로하면서 그리고 다산한테 내가 실수했다 이야기하면서 술을 마셨던 그런 관계였었어요. 이건 군신 간에 이런 일이 더군다나 무슨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도 아니고 이조판서, 호조판서도 아니고 문과시험 합격하지도 못했던 일개 성균관 유생한테 정조가 아이고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다산하고 관계가 특별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산이 자기 학문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약간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굉장히 이런 자존감이 높았고 그런 것들이 잘못되면은 약간 오만함 감정 같은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다산이 이제 정조가 죽고 나서 파란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 위당 정인보 선생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다산의 화란은 이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제 글을 쓰신 게 있는데요. 그게 언제였냐면 실제로 다산이 정조대왕이 어머니 해경공 씨 모시고 수원에 내려왔었을 때 그 8일간의 화성행차 있죠. 이 전체 기획자가 다산입니다. 다산이 당시에 이제 아버지 정재훈 선생의 3년상을 마치고 복귀를 했을 때 정조가 이제 복귀하자마자 TF팀 팀장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행차, 화성행차가 제일 중요하니까 처음부터까지 기획을 다 다산한테 시킵니다. 그래서 다산이 행차 일정을 짜고 그리고 척후 부대를 배치하고 그리고 전체 행렬 기획을 다 하는 거죠. 행렬의 맨 앞장에 그 최재공 선생이 있고 그 앞에 경기감사 서유방이 있고 이런 순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군사훈련은 어떻게 하고 양로인 행사는 어떻게 하고 삼위 행사는 어떻게 하고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다 다산이 짠 거예요. 이것도 역시 사암 선생 연보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정조가 너무너무 일이 잘 끝난 거예요. 너무너무 일이 잘 끝났는데 그 사이에 자기가 8일간의 화성행차하는 그 사이에 사건이 하나가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사실은 안 좋은 사건이 있었어요. 바깥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정조한테 보고받았던 그 사건이 정동준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살한 사건입니다. 이 정동준이라는 인물이 다산만큼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정조가 어마어마하게 총애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남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동준이 오바를 해가지고 정조가 자기를 신뢰한다는 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늘 자랑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술을 얻어 처먹고 뒷돈을 받아 먹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야, 너 내가 전하한테 이야기해서 관직 어디 시켜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당시 정동준은 굉장히 훌륭한 자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성에 문제가 좀 있었던 거죠. 그런 건 이제 다산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였는데 그래서 정조가 수원 행차하기 전에 불러가지고 파직을 시키고 너 내가 그렇게 이뻐했는데 자식아 이러면 되겠느냐 혼을 엄청 내켰어요. 그랬더니 정동준이 그에 대한 보복으로 자살을 해버린 거야. 정조한테 이런 표현 쓰면 그러지만 엿먹어라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가 그렇게 그 절대적으로 믿었던 사람한테 대한 일종의 뭐 본인 스스로는 뭐 자기가 잘못한 거지만 뭐 배신감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러나 정조는 너무 명백한 처분을 한 것이었는데 그 사람은 그 처분을 이제 이렇게 왜곡된 방향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어쨌든 자살하게 된 거고 자기 또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정조가 굉장히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별로 화를 내는 스타일, 성격이 아닌데 8일간의 화성행차가 엄청 잘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에 다 신료들을 불러가지고 크게 화를 냅니다. 그 행차가 잘 끝났으니까 위로를 뭐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기강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를 이렇게 핑계를 대서 요즘 호가호위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호가호위.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렇게 뭐 관직을 준다, 내 측근이라고 뭘 준다,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니다.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 앞으로 다시는 정동준 같은 사람이 되어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고 호통을 치면서 여기서 결정적 실수를 합니다. 아주 큰 결정적 실수를 하는데 그 결정적 실수가 뭐냐? 바로 이가환이라는 사람을 불러들이고 그리고 정약용을 자기 옆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신하들이 막 몇백 명 있는데 그중에 이가환하고 정약용을 이제 앞으로 나오게 하죠. 그래서 이가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가환은 앞으로 내가 채제공 이후에 정승을 시킬 사람이다. 이가환은 매우 똑똑한 사람이다. 실제로 이가환은 천재입니다. 다산보다 더 학문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이가환은 성호 이익 선생의 그 종손입니다. 그러니까 성호 이익 선생의 친형이 이잠이라는 인물이거든요. 이잠이라는 인물인데 이 이잠이 숙종 때 사약을 받기 전에 매 맞아가지고 장살당해서 죽는 사람입니다. 이 이잠이 바로 이제 장희빈에 대해서 사약을 내리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장희빈한테 사약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아주 대담한 인물이었어요. 뭐 그 성호사선을 보게 되면 이잠이 그 저 안산 성호리 그 고향에 오게 되면 이제 여자들이 얼마나 이잠이 잘생겼는지 이렇게 널뛰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담장 바깥 들어오는 이잠의 얼굴을 보려고 널뛰기를 했다고 할 정도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성호 선생 얼굴 보면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닌데 하여튼 이잠은 좀 풍모가 좀 달랐던 모양입니다. 그 정약전하고 정약용 선생하고도 얼굴이 좀 다릅니다. 정조가 그 직접 정약전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실록에 남아 있는데 두 친형제인데도 어머니도 갖고 왔는데도 외모가 좀 전혀 달랐던 케이스였는데 어쨌든 그 이잠의 손자예요. 손자. 그 금대 이가환이라는 사람이 이가환을 이제 차기 정승으로 올리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정약용을 또 일으켜 세운 다음에 정약용은 바로 이가환 다음에 내가 정승을 시킬 거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정승으로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당시 이가환은 판서를 했었고 정약용은 이제 이제 동부승지, 뭐 우부승지, 좌부승지, 좌승지, 우승지 해갖고 승지가 6이 있는데 도승지 빼고 나머지 걸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었던 거죠. 요즘으로 치면 청와대 한 비서관쯤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다산을 정조가 공개적으로 띄우는 바람에 역으로 다산에 대한 시샘이 많아졌고
이것으로부터 요 순간부터 다산의 화란이 시작됐다라고 이제 정인보 선생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국은 이제 정인보 선생님의 말씀대로 정조가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조금 지나서 다산이 장기로 유배를 가게 된 거죠. 포항입니다. 장기가 포항으로 유배를 갔다가 거기서 몇 달 있는 사이에 황사영 백서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황사영은 정약현의 사위입니다. 사위고 그 황사영의 이제 아내가 정난주라고 하는 인물이죠. 정난주. 제주도에 대정에 가면은 정난주 비가 있습니다. 그 정난주가 그 유명한 이야기, 저 추자도에 자기 아들 두고 가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들, 그 황사영이 이제 그 프랑스 주교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나라 조선이 천주교를 갖다 탄압하고 있으니 프랑스가 군대를 보내서 이 조선을 점령해갖고 천주교를 인정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제 편지를 보내다가 발각이 돼갖고 황사영이 사형당해서 다 죽게 되죠. 황사영도 엄청난 이제 천재였었는데 그 집안이 다 하여튼 보통 비상한 집안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황사영의 아내였던 정난주가 이제 관비가 돼가지고 제주도로 유배를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가다가 자기 아들을 이제 추자도에다가 떨어뜨려 놓고 가게 됐고 그래서 그 황사영의 아들이 마지막 거기서 추자도에 살다가 죽게 됩니다. 하여튼 그 내용 추자도 가파도 뭐 그 일대에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어쨌든 황사영 사건 이후에 정조 그 이제 안동임 씨들이 이제 불러들이죠. 정약용을 다시 불러들여서 정약용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조가 그 죽고 나서 처음에 이제 천주학쟁이로 몰려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좌빨인 거죠, 그죠? 아마 북에서 내려온 이제 특수부 요인으로 이제 아마 이렇게 이해될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제가 이제 실록을 쭉 보니까 이병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병모. 이병모가 이제 소론인데 나중에 노론으로 전향을 합니다. 정조 죽고 나서. 이렇게 당파였다가 이렇게 전향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일제시대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남인들이 도저히 안 돼서 생활하기 어려워서 노론으로 전향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나 경상도 영남 일대에서도. 근데 그 이병모라는 사람이 그 정조한테 굉장히 그 우위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 정조가 아주 말이 잘 통했던 사람입니다. 그 정조가 화성 축성하기 전에 그 2년 전에 단원 김홍도를 북경으로 파견을 시켜요. 그때 중국으로 정사가 이병모였는데 이병모한테 이야기해서 단원 김홍도를 이병모의 아들로 위장을 시켜가지고 그 연행사 사행단으로 보냅니다. 자제군관으로 이제 집어넣어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산이 가가지고 북경에 있는 성들 다 그려옵니다. 다 그려와서 그런 그 성문 그 지금은 이제 북경성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죠? 중국 공산당이 모택동이 가장 잘못한 것이 바로 북경에 있는 북경성을 없애버린 거예요. 만약에 북경에 성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위대한 도시가 됐을까요, 그죠? 지금 서안 같은 경우는 그 성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장안성이. 그래서 그 11km 장안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서안은 계속된 역사의 도시인데 북경이 만약 그 성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그 어마어마한 도시가 됐을 텐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 일부만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당시 단원이 이제 그렇게 그려오게 할 정도로 정조가 이병모하고 호흡이 잘 맞았던 사람입니다. 이병모가 합리적인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병모가 이제 정약용과 관련해서 이제 죄를 쭉 보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 특히나 정약용의 셋째 형이었던 정약종. 정약종은 골수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약현은 아예 천주교 근처도 안 갔고 큰형은 둘째 형 정약전하고 이제 그 정약용하고 일찍 천주교에 빠져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저쪽 천지남에서 광주에 있는 천지남에서 주어사라고 하는 절이 있고 천지남이라는 절이 있는데 이 두 곳이 다 절입니다. 예전엔 사대부들이 다 절에 가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승려들이 다 시중 드는 거예요. 뭐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뭐 다
그 승려들이 다 하는 거고 유생들은 가고 공부하고 폼 잡고 이제 이랬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같이 공부했던 그래서 권철신이라는 인물이 바로 정조의 세손 시강원 때 동궁 시강원 때 사부입니다. 그러니까 권철신은 대학자예요. 권철신이 일찍이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고 이 권철신의 어떤 이런 여러 사상들이 정조한테도 도움이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권철신은 누구의 제자냐면 성호 이익의 제자예요. 성호 이익의 첫 번째 제자가 수남 안정복이라는 인물이고 우리 역사서 동사강목이라고 하는 것은 수남 안정복이고 마지막 제자가 노감 권철신입니다. 그래서 성호 이익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에 10대 제자를 받아들여요. 사실은 수남 안정복의 제자보다 더 어림에도 불구하고 이 수남이 이제 노감 권철신을 갖다가 사제로 여기게끔 만든 사람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 수남이 노감 권철신한테 참 편지도 많이 보내요. 우리 아우 너무 똑똑하다. 그런데 천주교를 자꾸 믿는 것 같은데 그거 좋은 거 아니다. 그거 문제가 있는 거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수남은 정통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보수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노감은 약간 좀 진보적인 생각이 좀 있었던 거고 어쨌든 그 노감 권철신의 이제 아주 제대로 된 공부를 이어서 같이 천진하면서 공부하던 사람이죠. 그 노감 권철신의 친동생이 권일신인데 권일신의 사위가 또 정약전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엄청 공부하다가 1790년에 중국 그 천주교에서 야, 니들 더 이상 제사 지내지 마! 한 거예요.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그 전까지는 한국 천주교회가 제사를 다 지냈거든요. 왜 제사를 지내느냐? 그때만 하더라도 예수회에서 중국 천주교를 장악을 했어요. 예수회가. 예수회는 그 로열라라고 하는 사람이, 로열라라고 하는 신부가 만든 선교 조직인 거죠. 당시 중세 때 천주교가 얼마나 개판이었습니까? 우리나라 고려 말에 불교 개판이듯이 천주교는 더 이상 더 심했죠. 매관 얼마나 돈 받고 면죄부라는 걸 팔잖아요. 세상에 천하의 악랄한 짓을 하고 돈 내고 야 죄를 사한다 증서 받으면 천당 간다고 이런 사기꾼 신부들이 어디 있어 이게. 이게 주교가 하고 주교가 수녀들한테 애 낳게 해서 그 애를 신부로 만들어서 자기 교황으로 만들고 교황이 자기 자식을 교황으로 만들고 이런 이제 부도덕한 일들이 당시 유럽에서 천주교에서 있기 때문에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배교를 합니다. 천주교 신자가 확 줄어들어 버려요. 그때 청정한 생각을 가졌던 로열라를 중심으로 했던 사제들이 이제 동방선교를 하러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야, 유럽에서 천주교 신자가 이제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동방으로 나가는 거죠. 지금 유럽은 말이죠. 천주교 신자들도 거의 사라졌고 기독교 신자들도 거의 사라졌어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성당 이거 그냥 비어있는 성당이 수두룩하고 미국도 기독교 신자들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기독교 문화는 거의 사라져가는 문화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만 기독교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당시 로열라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 나라의 십자가만 그 나라의 모든 문화를 우리가 인정하겠다. 대신 십자가만 인정해달라. 그러니까 십자가만 인정해주면 그 나라의 풍습, 문화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신부들이 이제 중국에 가갖고 다 변발합니다. 변발하고 중국 옷 입고 걔네들한테 맞춰주고 청나라 때 이런 거 다 해주는 거예요. 명나라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 예수회가 이제 중국에 전교했던 천주교가 조선으로 오니까 조선에서는 당연히 천주학을 믿되 제사 지내는 거 금지 전혀 안 하고 유교적 윤리를 그대로 다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변형된 천주교가 이제 조선사회에 자리를 잡게 된 건데 이제 예수회가 너무 커지니까 로마 교황청이 안 되겠다. 이 새끼들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회를 작살냅니다. 작살내고 중국으로 파견 나간 예수회 신부들을 다 복귀시키고 로마 교황청에서 파견한 신부와 주교들로 대치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리주의적 천주교를 강요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천주교는 제사를 지낼 수 없다라고 했고
1790년에 이제 천주교 신자 중에 한 명이 윤유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정조한테, 다산한테는 사촌이 되는 사람인데 윤유일이 이제 연행사로 가게 됐을 때 윤유일한테 여기는 뭐 이승훈이니 이가은이 이런 사람들이 다 야, 어떻게 되는지 가서 빨리 확인해봐 라고 해서 이제 갔더니 제사 금지. 그래서 제사가 금지돼서 금지된 내용을 갖고 와서 야, 이제 제사 금지야 라고 하는 순간에 양반 사대부 출신의 천주교 신자들이 거의 99% 천주교를 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1866년 병인박해 때 약 6천여 명에 가까운 천주교 신자가 죽었어요. 6천여 명에 가까운 사람. 그 중에 양반 사대부 출신으로 죽은 사람이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늘 지식이 많은 사람들, 뭐 좀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변절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다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고요. 어쨌든 당시 이렇게 천주교 신자들, 그러니까 이가완도 배교, 뭐 다 배교했어요. 다 배교했는데 그때 호련히 짱하고 등장한 사람이 정약종이에요. 정약종은 원래 천주교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신뢰하지 않고 이 사람은 도사, 신선 있죠, 신선. 그래서 신선 사상에 빠져갖고 신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맨날 저 나뭇잎 먹고 솔잎 먹고 이제 이런 거 주술 외우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도인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도인을 때려치고 천주교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천주교에 대해서 깊이 빠지게 됐고 우리나라 최초의 주교요지라고 하는 바로 이 천주학의 요지, 교리를 쓴 거야, 교리책을. 우리나라에서 제1호 교리책을 쓴 사람이 바로 정약종입니다. 정약종 선생이 자기 동생이 배교했잖아요. 그죠? 배교했는데, 야, 너 배교하지 말고 빨리 천주교 다시 믿어.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제 다산이 뭔 소리냐. 나는 천주교 안 믿는다. 어떻게 제사를 금지하는데 믿겠느냐. 우리가 공맹의 도를 익힌 사람인데 말도 안 된다.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형이 나에게 또다시 천주교를 믿으라고 한다면 내가 형제의 의리를 버리고 칼로 형을 찌르겠다라는 편지를 보냈어요. 이 정약종이 그 편지를 갖고 있다가 자기 동생이 재판에 넘겨진 거잖아요. 그죠? 이거 완전히 천주학쟁이로 몰려가지고 재판에 넘겨져서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들고 재판장으로 찾아옵니다. 자기는 이제 사형당할 걸 각오하고 그래서 그 편지를 탁 내놔요. 내 동생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다. 내 형도 천주교 신자가 아니다. 탁 내놓습니다. 제 핸드폰이 자꾸 저거 울리나 봐. 예. 잠깐만요. 예. 제가 진동으로 놓은 게 실수였어요. 예.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게 강의의 기본이 아이고 이 형님이 참 저희 선배님 중 한 분이 영화 감독을 하시겠다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래서 형님 막 술만 드시면 전화를 하셔요. 지금도 아마 또 약주 한잔 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잘 들어주거든요. 이렇게 전화 오시면 네네네 이러고. 이병모 선생이 그걸 다 보고 나서 당시 정순왕후한테 이제 최종 결정문을 올립니다. 정약용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니 사면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랬더니 정순왕후가 거기서 장계를 보냅니다. 이제 다시 이제 하교를 합니다. 교지를 내려보내는데 그 교지 내용이 좀 약간 당혹스러운 교지 내용입니다. 정약용이 비록 천주교 신자는 아니나 유배는 보내야 된다. 그래서 유배를 장기로 가게 된 거예요. 장기로 갔다가 황사형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잡혀 올라옵니다. 잡혀갖고 막 이제 또 조사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재판장이었냐? 이석우라는 사람입니다. 이석우는 노론입니다. 노론인데 정조가 아주 아꼈던 그런 규장각에 있었던 초계 문신이었고요. 연암 박지원하고 제일 친했던 친구입니다. 그 매천야록, 매천 선생이 썼던 매천야록에 보게 되면 이석우와 정약용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정약용 선생이 15살 때 한양을 오게 되는데 아버지가 이제 정재원 선생이 호조 좌랑이라고 요즘으로 치게 되면은 기재부 한 서기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 직책을 받아갖고 오게 돼서 이제 남양주, 지금은 남양주죠. 옛날에 이제 그 마제였는데 거기서 대거 가족들이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다산이 15살에 이제 공부한다고 북한산에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도선사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절루다가 이제 공부하러 책 수레 이렇게 수레에다가 책을 잔뜩 싣고 끌고 올라갔는데 이서구가 고향이 영평인데 지금으로 치게 되면은 포천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포천 그 옆쪽으로.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한 젊은 애가 책수레 갖고 가는 걸 봤는데 자기가 한 일주일 만에 일이 끝나갖고 돌아오는데 걔가 수레를 갖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야, 너는 내가 일주일 전에 공부하러 올라가는 거 봤는데 너 대충 놀다가 좀 내려오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 저 공부하고 내려오는 거다. 그랬더니 너 무슨 책을 지금 잔뜩 실어 갖고 간 거냐? 그래서 자치통감 강목이다. 자치통감이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쓴 송나라 때 남송의 사마광이 쓴 책인데 자치통감이 어마어마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 그 이후부터 쭉 쓴 책이 바로 이제 자치통감이에요. 자치통감은 조선시대 때 제왕학 교재입니다. 조선에 있는 모든 선비들이 다 자치통감을 읽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역사 안 읽고 중국 역사 읽잖아요. 그죠? 예. 근데 자치통감이 양이 너무 많은 거야. 이 도서관에도 아마 자치통감이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 선생님이셨던 권중달 교수라고 이름이 중달이야. 저희 은사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그 양반은 30대 초반에 이미 백발이 됐어요. 은빛을 날렸는데 우리가 맨날 사마중달이라고 놀렸던 양반인데 하여튼 그 대만 대학에서 아주 우수한 졸업생이고 그분의 스승님이 이제 중국 이제 근대사에 있어서 역사가 중에 제1인자였었습니다. 하여튼 그게 그 대만에서도 유명했던 분이었는데 그 양반이 이제 그 자치통감을 다 완역을 다 하셨어요. 그 완역하면서 출판사를 자기 와이프가 내가지고 그래서 돈도 굉장히 많이 아마 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우리 안 사면 안 되는 분위기여서 다 샀어요. 하여튼 저희 집에도 다 있습니다. 완질본이. 근데 자치통감 양이 많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강과 목으로 주요한 부분을 나누어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다 자치통감 전체를 다 못 읽고 자치통감 강목을 다 읽었어요. 중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 국조보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국조보감. 여러분 이 도서관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국조보감이라는 것은 그 어느 왕대에 있었던 중요한 정치적 사건들만을 쫙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 자치통감 식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국조보감만 읽으면은 전 시대 역사를 다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정조 때 것도 국조보감 번역된 거에 딱 한 권입니다. 한 권이면 정조 시대를 다 그 책만 보면은 다 알 수 있어요. 다. 예. 그러니까 주요한 정치적 사건은 다 국조보감에 나와 있습니다. 경종 국조보감이 이렇게 얇고 광해 것도 이렇게 얇고 선조 기간이 오래된 사람은 당연히 길겠죠. 그죠? 영조권 2권으로 돼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국조보감 같은 형식이 자치통감 강목이었는데 근데 이 양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치통감 강목이다 그랬더니 아니 이 자식이 이렇게 귀한 책을 갖고 가서 대충 쓱 보기만 하고 내려오면 되겠느냐? 이서구가 이제 혼을 내켰더니 뭔 소리냐? 나는 다 외웠다. 싹 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서구가 깜짝 놀라가지고 읽은 것만이 아니라 난 다 외웠다라고 이야기해서 여기저기 꺼내서 물어봤더니 다산이 다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서구가 그때 천재 정약용이 나타났다. 이제 이걸 세상에 퍼뜨렸던 인물입니다. 그 이서구가 다산의 재판장이 된 거예요. 이서구가 또 이제 본 거죠. 봤는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정약용이 죄가 없어. 황사용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 황사용의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작은 황사용이
황사영의 장인의 동생이니까 처 작은아버지인 건 분명하나 그 관계 이외에 황사영 백서에 뭐 관여를 했거나 혹은 뭐 중국한테 뭘 편지를 보내거나 이런데 천주교 신자가 돼서 뭘 조직을 확대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또 이서구도 이병모처럼 정약용은 죄인이 아니다. 이거는 무죄방면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정순왕후가 또 똑같은 교지를 내립니다. 정약용은 유배는 보내야 된다. 그래서 유배를 가게 된 거죠. 그때 당시 이제 정약전도 황사영 사건으로 오고 그래서 정약전은 흑산도로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를 가게 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약전을 당시 노론들이 더 무서워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 섬으로 보냈잖아요. 섬으로. 강진은 물산이 풍부한 데입니다. 흑산도는 엄청 척박한 데입니다. 제주도가 제1급 유배자들. 이건 완전 대역죄인들. 예. 그래서 영모 사건에 참여했던 종친들 있죠? 다 제주도로 유배를 가는 겁니다. 광해군도 제주도로 유배 가는 거죠. 연산도 원래 제주도로 가야 되는데 강화도에서 갔다가 교동에서 승질 나갖고 3개월 만에 죽는 바람에 이제 간 거고 나머지 그 종친들 중에 영모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다 제주도로 유배 보냅니다. 추사도 제주도로 유배 갔죠. 추사는 당시 노론이지만 안동 김씨들한테 가장 숙적이잖아요. 경주 김씨. 그러니까 안동 김씨하고 경주 김씨하고는 한 하늘 아래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집안들이에요. 예. 같은 당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같은 당파인데도 그런 원수지간이 다른 당파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당시 안동 김씨한테 완전히 찍힌 경주 김씨의 우두머리 김정희가 제주도로 유배를 간 거예요. 한 말에 박영효도 제주도로 유배 가죠. 그죠? 제주도라는 데 그런 데고 그 다음에 살벌한 데가 어디냐? 흑산도예요. 저 삼수 갑산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는 육지고 바다는 나오지도 못하는 데입니다. 넘버 2들이 가는 데가 흑산도예요. 넘버 1은 제주도고. 제주도는 육지 사람들 제주도 가면 푹토병으로 거의 대부분 죽습니다. 요즘이야 안 그렇죠. 요즘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 강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제주도 사람들이 이효리 엄청 싫어합니다. 이효리 때문에 제주도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갖고 예, 그래서 예전에는 제주도에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제주도 집이 싸가지고 정말 자식들 집 편하게 사주고 분가시켰는데 지금은 제주도 집값,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원흉이 이효리라는 거야. 어쨌든 지금은 제주도가 전혀 다른 섬이 돼버린 거죠. 자, 강진으로 이제 유배를 가게 됐어요. 두 형제가 이제 10월 초에 당시로는 11월 초가 되겠죠. 이제 노량진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제가 쓰려고 하는 책 제목이 다산의 딸이라는 책인데 다산의 그 두 딸의 이야기를 갖고 정약용을 풀어보려고 올 겨울방학 때 좀 쓰려고 좀 하고 있어요. 제가 강진을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강진 사람 위에 강진을 가장 많이 간 사람이 제가 아닐까 싶어요. 강진 가면은 저한테는 누님이 한 50명쯤 되고 형님들이 한 200명쯤 됩니다. 그렇게 제가 강진에서 많이 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7살 난 딸이 이제 노량진에 와가지고 몰골이 말이 아닌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고문도 많이 되고 그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배웅을 했어요. 다산이 쓴 글에 보게 되면 자기 몰골이 비참했는데 자기 딸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려간 이야기를 씁니다. 두 형제가 이제 두 형제가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이 맞았겠죠, 그죠? 근데 정약전은 키가 크고 무인 기질이 강해서 이제 조금 더 난데 다산은 키가 그렇게 큰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맞기도 했고 해서 둘이 참 하여튼 힘들게 걸어가다가 영산포에서 두 사람이 갈랐습니다. 흑산도로 가려면은 이제 목포 쪽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강진을 가려면 또 방향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갈라지면서 두 사람 형제가 이제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나서 강진에 딱 도착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강진의 군수가 같이 교체돼서 내려왔어요. 이 군수가 정약용한테 이제 악연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약용을 반드시 정약용의 죄를 찾아내서 정약용을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고 해서 자청해서 강진군수로 내려온 사람입니다. 이 인간이 4년 뒤에 자살로 끝납니다. 정약용의 죄를 찾다 못 찾아갖고 열받아갖고 자살을 합니다. 예. 그 사이에 정약용 선생이 이 애가 고변 사건으로 한 번 더 서울에 올라왔다가 다시 또 강진 내려갑니다. 이건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인데 2년 뒤에 또 이제 조사받으러 올라왔다가 한번 또 엄청 두드려 맞고 또 내려오게 되죠. 강진으로 딱 내려오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간이 이제 뭐 내가 이 정약용 죽이겠다 하고 미리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배간 정약용을 어느 곳에서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강진 관하에 있는 아전의 그 어머니가 강진 성, 옛날엔 모든 도시마다 다 읍성이 있었어요. 아주 작은 도시에도 읍성이 있었고 큰 도시에도 읍성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읍성이 한 300개 정도 돼요. 300개 정도 고을에 모든 성이 다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본이 1911년에 우리나라 성곽을 다 이렇게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날리고 관아에 있는 객사를 이제 학교로 이렇게 근대 학교로 전환시키죠. 이게 왜 이런 거냐? 다 이게 일본식입니다. 이게 일본식인데 그래서 그 일본이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과거에 있었던 관아들을 갖다가 학교로 바꾸고 병원으로 바꾸고 이런 일을 하거든요. 이걸 갖다가 이제 일본이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시켜 갖고 우리 수원에도 신풍학교가 화성행궁 객사였던 우화관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다 그게 뭐 그 일본 애들이 만든 작품이에요. 그게 다. 이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 근데 당시 1911년에 이제 그 전체적으로 성곽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강진 읍성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대신 그 옛날 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읍성이 어디에 다 있었는지는 다 확인이 되는 거죠. 또 어쨌든 동문 바깥에 작은 주막에 이제 그 아전의 어머니가 이제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야, 니네 엄마 집에다 해! 이렇게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 주모가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은 내려오는 사이에 뭐 어느 집으로 갈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정리도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아주 늦은 밤에 이제 그 주모의 방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은 그 주막이 복원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보면 다산 선생이 그래 보게 되면 주막의 뒷방이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앞방으로다가 복원을 해서 앞방으로 다산의 방을 만들어 놨어요. 그거 하려면 좀 잘했어야 되는데 앞방도 있고 뒷방도 좀 만들어 놓고 했어야 되는데 뒷방을 안 만들었어요. 어쨌든 그 뒷방에 다 치우고 불을 떼가지고 이제 아마 잤겠죠. 근데 바닥이 찼어요. 불을 제대로 안 떼가지고. 그래서 다산 선생이 쓴 글에 보게 되면 자기가 그 도착해서 차가운 그 방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이제 살았다. 뭐 이런 거 있겠죠. 그죠? 유배 오는 사이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고 유배 오는 과정에서 갑자기 명령이 사형으로 다시 바뀌어서 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유배 와가지고 거기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그가 정확히 20일 동안 걸어 내려옵니다. 20일 동안 걸어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그 잠을 이제 잤는데 가장 편한 밤을 잤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시작되느냐? 이 유배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정부가 조정해서 유배 비용을 다 제공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관습이 양반 사대부들은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 돈으로 하는 거예요. 평민들은 유배 가면은 그냥 다 관돈 받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때는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서리들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조선은 서리들의 나라. 예.
그러니까 이방, 호방, 예방, 형방 이 서리들 있죠. 이 서리들의 나라입니다. 이 서리들의 나라. 서리들은 월급을 안 줬잖아요. 월급을 안 주다 보니까 얘네들이 엄청 착취하지 않습니까? 그죠? 서리들끼리 네트워크도 굉장히 센 거예요. 또, 그 정조 죽고 나서 소론도 작살납니다. 남인만 작살나는 게 아니에요. 정조 측근들 중에 소론들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심노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아주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씁니다. 자기가 젊어서 이런 성에 미친 사람이다. 섹스에 미친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기저기 남봉질하러 다니고 기녀들 뭐 그냥 막 울타리 넘어서 남의 집도 가고 막 간음도 하고 막 이래다가 정조를 만나고 나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때부터 이 여성에 대한 이런 그 음심을 끊고 자기가 공부에 매진하고 뭐 했다라고 이렇게 서문에 써놔요. 자저실기라고 하는 기록에. 내가 또 기록에 미쳤다. 뭐 이랬는데 이 사람이 정조 죽고 나서 여기도 당연히 찍혀가지고 저 부산 기장으로 유배를 갑니다. 기장. 예. 기장으로 유배를 갔는데 기장 가서 유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서리들이 유배를 왔는데 얘네들이 유배 와가지고 지네 담당 서리한테 휴가를 끊어가지고 10개월 동안 휴가를 얻어서 고향에 가서 놀다가 휴가 복귀하고 한 2달 있다가 다시 휴가 끊어서 가고. 그래서 남천일록에 그 얘기를 쭉 써놨어요. 야, 제가 그걸 읽으면서 이건 진짜 조선은 서리들의 나라다. 서리들은 유배 가도 다 휴가, 자기 집으로 휴가 갔다 오는 거야, 휴가. 근데 그 서리들도 다 조정의 돈으로 다 먹고 사는 거예요. 평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유배자에 대해서 일일 얼마의 쌀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근데 양반들이 이제 그거를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다산도 그래도 명색이 남인의 최고 집안인, 나주 정씨 집안 아닙니까? 다산 선생이 했던 이야기 중에 자기 집안 자랑 엄청 하거든요. 우리 집안이 8대 옥당이었다. 가승이라고 하는 기록에 써놔요. 내 할아버지 위에, 증조 할아버지부터 그 위 8분이 다 대과에 합격해서 홍문관에 가셨다. 홍문관에 근무하셨다. 그게 홍문관을 옥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옥당에 근무를 한 걸 최고로 치는 거예요. 요즘 행정고시 1등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막 기재부 막 이런 데 갔는데 요즘 다 문광부 갑니다. 문광부. 예. 문화체육관광부. 여기 지금 기재부 안 갑니다. 피곤하다고. 대한민국 공무원들도 이제 뭐 권력 잡고 이런 거보다 안 피곤하고 좀 재밌고 이런 데 가서 일하려고 막 해요. 그래서 문광부 이렇게 하듯이 옛날에도 과거에 최우등생들은 홍문관, 예문관, 승문원 이런 데 가는 거예요. 이런 데. 그러니까 8대 옥당 집안 뭐 자랑 엄청 하죠. 이렇게 자랑했던 다산이 돈 받으려고 안 하죠. 그런데 집안이 부자냐? 부자가 아니야. 땅떼기도 별로 없어. 거기다가 그 형제들은 또 오글오글 하잖아요. 그죠? 다산 선생이 나중에 해배돼서 고향으로 갔을 때 그 자기 일가들이 다 다산만 바라본 거예요. 왜냐하면 정약전 큰형도 죽었죠. 정약전 유배지에서 죽었죠. 셋째 형, 그건 대역죄인으로 죽었죠. 자기 동생 또 죽었거든요. 자기 여동생, 버남 최재공 선생 며느리로 시집갔다가 버남 집안 완전히 작살났죠. 버남 선생 아들부터 시작해서 싹 다 죽었거든.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이 정약용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모든 형수들이 죄다 정약용한테 도련님 빨리 나가서 돈 좀 벌어오세요. 왜냐면 빨리 중앙무대로 가셔가지고 관직 나가서 돈 좀 벌어올 줄 알았는데 안 불러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산한테 맨날 이제 돈 한 거야. 형수들부터 조카들 다 다산만 쳐다보고 막 이러고. 근데 뭐 다산이 뭐 땅떼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산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강진을 너무 그리워하다 죽었어요. 강진에 가면은 제자들이 선생님 하면서 철마다 맛있는 거 갖다 주고 낙지 잡아다 갖다 주고 굴 까다 주고 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산이 거꾸로 돌아간 시간이 불우한 시간이었어요. 불우한 시간. 그래서 다산 선생이 나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추사도 똑같아요. 추사도 죽기 전에 그 제일 행복한 것은 자식들하고 두부 한 모 놓고 두부 한 모 먹고 그리고
이렇게 술 한잔 하는 거, 이거 이상 행복한 게 없다. 천만금 노릴 생각하지 말고 엄청난 권력 가질 생각도 하지 마라. 두부 한 몸은 최고다. 이렇게 해요. 다산도 예전에 젊었을 때는 술 먹지 마라. 술 먹을 시간이 어디냐. 막 자식들한테도 술 먹지 마, 이 자식들아. 막 이랬는데 다산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에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것은 멀리 친구가 찾아왔을 때 이 앞 강에서 고기를 잡아서 회를 떠서 그걸 술 한잔 먹을 때가 최고 행복한 거다. 제가 회에다가 소주를 자주 먹습니다. 행복하려고. 인생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근데 어쨌든 다산이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그죠? 늘 감시 대상이고, 겨울에 춥고, 그러다가 6개월 만에 몸이 다산의 글을 보게 되면 강진으로 간 지 6개월 만에 대나무처럼 말랐어요. 자기가 그렇게 써놨어요. 대나무처럼 말랐다. 다산은 원래 살이 퉁퉁한 사람입니다. 자참묘지명에 보면 자기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산의 자가 삼미자, 어려서 마마를 얽혔는데 그래서 이렇게 눈썹이 세 갈래로 잘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눈썹이 세 개다라고 해서 삼미자 자기가. 그래서 7살 때 자기 시를 쓴 걸 모아갖고 책으로 만들어서 삼미자집이다. 7살 난 애가 시집을 만드는 거야. 이말 희한한 애야. 하여튼 다산이. 근데 그건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다산이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누구를 닮았다고 얘기했느냐? 바로 고산 윤선도의 증손이었던 공제 윤두서. 공제 윤두서 이렇게 자화상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제가 다산의 어머니, 친어머니의 할아버지예요. 다산 어머니가 엄청 명문거죠. 고산 윤선도의 직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잣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 조선 전체에서 제일 부잣집이 윤선도 집이에요. 윤선도는 우리 윤선도 하면 어부사시사 이런 것만 알잖아요. 그죠? 여기 원래 대단한 정치가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면서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윤선도가 복일도에 있고 해남에 있으면서 그 자기 노비들 혹은 거기 주변에 있는 어부들한테 고기 잡아갖고 말려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서 팔고 이런 거 다 제주도 옥돔 잡아갖고 다 팔고 이렇게 해서 부하게 되고 거기다 대규모 토지 이게 바다를 갖다 메꿔 간척 사업을 하는 간척 사업. 거기도 옛날에 이렇게 리아스식이었잖아요. 다 돼 있으니까 이거 막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땅으로 만들어서 논 만들어서 대부호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제 윤두서는 그 자기 할아버지가 만든 엄청난 그걸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야. 유지하면서 그래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요즘으로 치면 삼성가 이재용보다 더 부자야. 그래서 중국에 책을 돈 주고 어마어마하게 사서 보낸 거죠. 그게 그냥 해남 땅에 그냥 가득 서구가 이제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책이 다 해남에 지금 이제 거기 해남유시 박물관에 다 있어요. 이게. 그 집안이 지금 대학도 갖고 있습니다. 의정부에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윤선도 종손이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탁 서울에 와갖고 이사장이니까 사인하고 갑니다. 엄청난 부가 있어요. 그 집안이 아직까지. 어쨌든 어머니가 이렇게 귀하게 자랐었는데 그 피를 물려받아서 그런지 공제 할아버지 닮아갖고 이렇게 얼굴이 둥글하고 살도 이렇게 엄청 쪘던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6개월 만에 대나무처럼 마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풍을 맞았어요. 어이구, 이야기할 게 엄청 많은데 큰일 났네. 풍을 맞아버렸어요. 풍을 맞아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거야, 이제. 뇌졸중으로 풍을 맞은 거야. 우리 지금 다산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강진서 다산이 날아다니고 이러는데 다 뻥입니다. 풍 맞아갖고 다녔어요. 예전에 그 3번 사시던 사상의 은사라고 하는 리영희 선생님이 풍 맞으셨거든요. 리영희 선생님께서 제대로 못 걷고 말도 잘 못하셨어요. 다산도 이제 풍을 맞게 된 거죠. 몸도 안 좋아졌어. 돈은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글에 보면 눈물을 머금고 정조가 선물로 준 화살통을 팔아요. 정조가 다산한테 너무너무 선물을 많이 줬어요. 정부에서 찍은 책은 다 선물로 줬습니다. 그러다 선물 줄 게 없어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쓰던 화살통을 선물로 줘요.
근데 그게 여분의 화살통이었던 거죠. 뭐 정조가 직접 썼던 건 아니고. 어쨌든 왕가에서 만들어 놓은 화살통인데 그게 이제 왕이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 그 화살통을 준 거야. 임금용 화살통을 줬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조가, 다산이 강지대 올 때 다른 건 안 갖고 왔어도 임금이 준 화살통은 갖고 내려왔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당시 광진에 있는 부하한테 넘겨서 그걸로 이제 유배 생활 비용을 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려울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팔아야죠.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 재능이 뭐예요? 가리키는 거지, 가리키는 거. 2년이 지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와서 초대를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2년이 지나면서 이제 서리들이, 강진 관아에 있는 서리들이 자기 자식들 가르치고 싶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리들의 세상이잖아요. 그죠? 강진 군수가 방방방 떠도 서리들이 다 지역은 다 서리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서리들이 이제 쓱 와가지고, 아유, 선생님, 우리 애들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아유, 그래? 그러면 가르쳐 줘야지. 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리고 서리들하고 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지 융통성도 발휘 좀 하고, 서리들이 또 고기라도 끊어서 갖다 주고, 주모한테 주모 잘 좀 해. 그러니까 주모 입장에서도 서리들 자식들이 와서 배우니까 좀 여유로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서리들이 와갖고 또 탁주도 한 잔 올리고 막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리들의 자식들이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여유가 생겼어요. 여유가 생겼는데 다산 인생에 결정적 변화의 계기가 생깁니다. 다산이 자기 인생에 가장 큰 변화, 그러니까 자기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그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느냐? 바로 주모와의 대화입니다. 이 주모가 이제 다산한테 따뜻한 3년차 봄날이었어요. 봄날이었는데 주모가 다산 선생한테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이 선생님,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선생님이 조선에서 최고 학자라던데 맞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 제가 좀 전라도 사투리를 좀 할 줄 알면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면 좋은데 그걸 잘 못해가지고 하여튼 우리말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다산이 아이 난 그 정도 아니다. 또 일단 겸손하게 가야지 뭐 거기서 대고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이 뭔 소리냐? 나도 다 들은 게 있다. 선생님이 뭐 이 저 선대왕 때도 제일 잘 나가고 지금 선생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아이 그렇지 않다고 그랬더니 하여튼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다. 나 늘 평소에 궁금한 건데 내가 이거 좀 꼭 물어보고 싶었다 그랬더니 다산이 그럼 물어보라고 얘기했죠. 뭐 그렇게 궁금한 게 뭔지 다산이 궁금할 수도 있고 또 뭐 좀 뭐 학문적인 것 같으면 아이 주모가 물어보는 게 뭐 또 그럴 거라고 또 허접하게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근데 주모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라는 말이 있다. 나는 근데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 내가 자식 새끼 낳아봤는데 아니 엄마가 자식 새끼를 낳는 거지 왜 아버지가 낳느냐. 그러니 아버지 날 낳으시고 아버지가 자식 낳고 어머니가 자식 기르는 거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설명을 좀 해다오 라고 질문을 했어요. 다산이 갑자기 충격을 받은 거야.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못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산이 음양오행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산에 이제 글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산 선생이 그 주모가 그렇게 자기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 당신이 하는 말이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정약용 선생님이 모르니까 대답을 못한 거죠. 그죠? 원래 모르니까 막 이거 끌어대고 저거 끌어대고 막 이제 막 얘기를 한 거죠. 알면 쉽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더니 주모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근데 내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그 말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다산이 갑자기 또 이제 귀를 쫑긋하면서 왜?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 여인 하는 이야기가 우리 집 마당 앞에 밤나무가 있는데 밤나무에서 밤이 땅에 떨어져서 한참 지난 뒤에 다시 밤나무가 나오더라. 그러면 밤나무를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가 밤을 거기서 낳은 거니 아버지가 자식을 낳은 것이고 그 밤이 땅에 떨어졌으면 땅이 어머니가 그 밤을 잘 기른 거 아니겠냐. 그렇게 치면은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가 맞는 것도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산이 완전 충격받은 거야, 이제. 충격받아. 그날 편지를 썼어요. 누구한테? 흑산도에 있는 자기 형한테. 편지를 쫙 써갖고. 형님, 저는 오늘 새로 태어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너무 오만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 시작이 오만의 다산을 제가 이걸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저 미천한 주모가 저보다 더 깊은 인생의 생각들, 또 인생의 이치, 자연의 이치를 갖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저들을 그저 무시했습니다. 저들을 그냥 교화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새로 태어납니다. 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만약에 다산이 강진의 유배를 가지 않았거나 강진에 가서 이 주모를 만나지 않았다면 다산은 계속해서 오만했을 수 있을 겁니다. 겉으로는 아니야 괜찮아 아유 제가 뭘요 뭐 이러면서 겸손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니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거 니들 알아? 선대왕도 나한테 제대로 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다산이 그 이후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면서 다산이 정말 새로 태어난 겁니다. 새로 태어나서 이제 다산이 그때부터 이제 정말 설이 쭈신 자식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 가르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정약용 선생을 엄청 따르는 그런 사람이 둘이 있었어요. 황상이라는 인물하고 이청이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이청은 자기의 스승이 아버지가 엄청 부자야. 예전에 녹두꽃 보게 되면 거기 그 이방이 있죠. 이방 엄청 부자죠. 이청의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청은 이 다산이 반드시 중앙정계에 복귀할 거다. 그래서 다산을 막 애지중지 모시고 그냥 막 엄청 신경 썼어요. 그런데 다산이 나중에 해배돼서 올라가서도 끝내 복귀를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산 선생이 죽기 직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청이 찾아옵니다. 이청이 찾아와갖고 다산한테 온갖 쌍욕을 해대고, 예, 정말로 어마어마한 욕을 해대고 나가다가 그 마을 입구에서 목매달아 자살을 합니다. 이제 불우한 거죠. 그리고 다산이 며칠 뒤에 바로 회원식 날 앉아서 돌아가시는데 저는 그 충격이 상당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뭐 이청부터 시작해서 그 서리들의 자식들을 엄청 가르쳐 주는데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다산을 진실로 존경해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냐. 선생님 혹시 술 좋아하세요? 예, 조금. 예, 주로 드시는 안주는? 안주 때에 따라서 보쌈, 회 이런 거 때에 따라서. 예. 저하고 상당히 저는 족발 중심으로 족발회. 근데 뭘 드실 때 상추쌈 이렇게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죠? 상추쌈. 다산의 문제보면 상추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산이 이제 9년 차에 그 초당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만덕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다산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 같은 만덕산 내에서도 그 초당이 있는 데가 차가 많이 난다 해서 고기만 다산이에요. 그래서 다산 선생이 그 이전까지는 사암, 사암이란, 그리고 열수는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많이 썼는데 그래도 그 전에도 열수, 한강을 열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뭐 강진으로 가서는 애경당이라는 호를 썼어요. 경전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본인이 천주학생으로 유배 온 거잖아요, 그죠? 나 천주학 아니고
나 공자님 말씀 사랑해. 나 그런 사람, 나 호두 애경당이야.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한 거죠. 어쨌든 이분이 초당으로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채소밭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채소밭. 채소밭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딱 상추를 키워가지고 자기가 키운 상추를 딱 싸서 입으로 넣다가 펑펑펑펑 울었어요. 상추쌈을 입으로 넣다가. 왜 펑펑펑펑 울었느냐? 다산이 나중에 쓴 글 보면은 자기가 15살 때 처음으로 다 성호사설을 읽은 거예요. 성호이익 선생님이 성호사설을 읽었는데 그 성호사설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아갖고 내가 꼭 성호 선생님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호사설에서 제일 핵심 내용이 뭐냐? 산홍합일이라는 말이에요. 사대부와 농부는 하나다 이거야. 산홍합일. 성호 선생님은 평생을 논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던 분이에요. 굉장히 검소한 사람입니다. 성호 선생님 집안은 제사 지내는 것도 아주 간소하게 차려놓고 제사 지내요. 막 음식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다. 우리 집안은 다 이런 거 다 없애라. 마음이 중요한 거다. 예물 아주 간단하게 차려서 해라. 절대 비싼 옷 입지 마라. 반찬 3가지 이상 절대 먹지 마라. 이게 그 집안 가훈이에요. 담배 나가는 거 절대 안 피는 거고 평생을 농사를 지으면서도 대학자가 된 분이죠. 산홍합일. 그런데 다산이 정조 모시고 있는 18년 동안 일하느냐고 청와대 가서 아침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일해야 되는데 농사를 어디 가서 져. 농사질 겨를도 없었죠. 그죠? 어디서 공부하느냐고 농사질 수도 없었고 또 왕 옆에서 있느냐고 농사질 겨를도 없었고 유배 와서 8년 동안 감시당하느냐고 농사질 겨를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초당에 올라가서 이제 성호 선생님처럼 농사를 짓기 위해서 초당 옆에다가 채소밭을 만들어서 막 심어갖고 첫 수확을 해서 딱 먹다가 펑펑펑펑 울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진짜 실학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다산이 여러 공부를 하고 또 국가개혁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는데 그러나 진짜 본인이 실학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직접 몸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성호를 계승하면서 정말 실학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 상추를 먹다 펑펑 울은 그 이후에 이제 목민심서, 경세우표, 흥흥신서 등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제 그 천연두 연구도 시작하고 농법 연구도 시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진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막 학문만 했던 삶이 아니라 정말 인간 정약용 그래서 산홍합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정말 참된 실학자 그리고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정말 진짜 인간 정약용을 만든 것이 바로 강진에서의 유배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어도 시간이 도저히 허락치 않아가지고 다음에 한번 불러주시면은요 제가 다시 와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늘 철학 얘기만 듣다가 오늘 부드러운 역사 얘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되게 좋죠. 이게 이제 목소리가 왜 그래요? 우리 김 교수 이제 자주 오게 생겼어요. 다시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거의 원리만 이게 보통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이 역사학자들 이렇게 얘기들 들어보면 아주 살금살금 잘 넘어가. 그죠? 굉장히 교육이 이제 빨리 들으는 것 같아. 참 거기다 또 워낙 또 일반 역사학자보다 또 워낙 이게 또 세다 보니까 아주 부드럽게 잘 됐습니다. 그래도 크게 그냥 이게 뭐 반향은 없었지만 워낙 우리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향이 별로 없어. 저기 그
차이나는 클래스 같은 데 보면 막 일부러 연예인들이 옆에서 막 박수 쳐주고 막 그 왜 해주는데 우리는 전부 다 워낙에 몇 년 동안 굳어져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경향인데 그래도 이 정도는 굉장히 훌륭한 강의죠? 우리 저 훌륭한 우리 강의해 주신